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도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민심과 현재 국회 뜨거운 정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진욱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게 보내시던데요. 예, 어떻게 상임위를 2개 맡게 됐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까지 그러시죠. 하다 보니까 네, 예,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바쁘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짬짬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도 잊지 않으시고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저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아무리 바빠도 그럼요. 그 지역에서는 주말에 또 반드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본격적인 인터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추석 민심 그리고 지역 민심 의원님께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추석 민심 지금 가장 큰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의료 대란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국정농단이 있는 네,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비판, 예,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예,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우리 광주는 아니지만 예, 전남 지역 영광과 곡성 지역에서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이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자리를 더 확고하게 잡아 나갈 것인지 예, 이런 게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런 좀 입장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대란의 책임을 정부의 탓이 아닌 전공의들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택도 없는 소리고요. 어떻게 전공이 탓이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이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전공의 탓으로 만약에 돌린다면 의료 대란 문제는 그야말로 진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좀 임시 방편으로 지난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병원에 군에 있는 군의관들을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일부 군의관들의 경우에는 파견됐던 병원에 본인이 전공했던 그 전공과와 맞지 않아서 다시 온대 복귀하는 이런 사례도 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는 또 목소리가 설득력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다각도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야 의정 협의체 똑같은 이름의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원래 상대가 제안하면 상대가 내놨는데 내가 이걸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참 무슨 경우인지 자기가 전혀 새롭게 제기한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그야말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하루빨리 의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된다. 예, 사소한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는 방안은 결국은 정부가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정부에게 키가 있고요. 그 대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네. 윤석열 정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2025학년도 내년에 의대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뭐 오늘부터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첫날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걸 언쯤에서 좀 검토하기에는 2025학년도 1학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예, 수시 5천 명에다 그다음에 이제 2천 명을 더 뽑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숫자에서 이번에 지금 수시로 뽑는 숫자가 3,80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3,800명에서 그치면 좋지만 지금 정시에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일단은 건넜다. 올해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2025년이 아닌 26년, 예. 2027년을 놓고 예.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전공의들은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지금 그동안 예. 싸워왔거든요. 예. 예, 이 문제를 진즉 풀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미루다가 여기까지 그렇죠. 왔거든요. 예. 예, 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이제 소송전에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데드라인을 그렇습니다. 넘었고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 증원 문제를 가지고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여야 대표가 만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약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만난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손에 딱 잡히는 좀 뭔가 결과물은 없다,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본인만의 어떤 결정 능력이 있다면 좋은데, 네, 예, 지금 용산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 대표 정도 되면 상당한 결정 권한을 갖게 그럼요.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난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이걸 좀 추동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 추천하는 이런 방식을 수용을 하되 야당의 비토권을 담은 4차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표 이 중지안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좀 국민들이 바라봐야 할까요? 예, 최상병 특검법 저희 민주당이 이제 다시 발의를 했는데요. 전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는 여기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2명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힘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세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걸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못했거든요. 네. 10명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지금 국힘 안에서 10명의 의원을 못 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국힘이 일으키고 또 용산에서 일으키고 그 해결책은 저희가 제시하는 지금 이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형적인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데 이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또 국정 파탄의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앞으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고 앞에 나서지 않겠다 할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또 디올백 사건,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 또 최근에 나타난 선거 개입 사건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혜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네. 뜻하지 않게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였던 이종호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임성근 사당장에게 옷 벗지 말고 기다려라. 예. 제가 VIP에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너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고는 지금 국정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좀 문자 소개를 몇 번 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죠. 2461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대통령이면서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임기응변식 국정 운영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광주평화방송과 함께한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 이거 참 옛날 코너입니다. 정진욱의 정치옴니아 코너가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영진 빈첸시원님, 우리 준준브로님 함께 동참에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의원님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욱의 정치옴니아. 정말 저도 재밌게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예. 우리 정치현안들을 함께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별로 실력이 없었고 우리 김성균 국장님께서 워낙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주 재밌게 그 한 주의 정치현안들을 분석하면서 저 자신도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세상 오늘이 배출한 국회의원 1호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1호 국회의원이십니다. 자, 의원님, 오는 10일 이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좀 처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참 이처럼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도 참 뻔뻔스러운 일이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법은 거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국회로 돌아왔을 때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제2의결을 하게 되는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제2의결에서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힘 의원들 속에서도 이탈표가 나옴직도 한데 얼마나 어떤 그 용산에서 강하게 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이탈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저희가 한 번만 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하다 보면 반드시 저는 통과되는 시점이 오고 그 시점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재정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몇 명이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특검법은 본회의에서는 이제 법안 통과기 때문에 제적위원 절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특검법은 처리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예. 제적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요건이 엄격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182석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좀 이탈표가 나와야지만이 이탈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194석까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탈표가 나오면 충분히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의원님, 이번에는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게 상당히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령 관련한 좀 질문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서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본론 아직은 좀 터뜨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통령실과 함께 좀 생중계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지 계엄령과 관련해서 이게 의혹 수준인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단서랄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계엄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 5.18을 겪은 우리 광주 시민들, 호남 지역민들은 정말로 살떨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님은 이게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구체적인 첩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경호처장을 하다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내려왔죠.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방첩사령관이 아마 낯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무사였죠. 5.18 때, 5.18 보안사. 때, 보안사입니다. 바로 그 보안사 사령관이 계엄의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지면 사령관이 누가 되냐면 방첩사 사령관이 계엄 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충암고 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수부대인 777 사령관이 있습니다. 777 사령관도 충암고입니다. 그래서 계엄과 연관한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이 되는 방첩사 사령관, 또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777 사령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충암고 인맥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상황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이제 최대 위기의 상황일 텐데 그 최대 위기의 상황에 본인들을 엄호해줄 그런 사람들로서 충암고 인맥을 심어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계엄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계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런 충암고 인맥으로 어떤 계엄과 관련된 인적 구성을 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시나 사변 또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군사상 필요나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요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더욱 걱정하고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좀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만 당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안테나를 세우고 좀 대응을 하는데 좀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게 규정돼 있거든요. 제조공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회 안에는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 해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계엄은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국힘이나 용산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게 되면 예. 국회의원을 무조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체포한다면 그런 어떤 헌법 조항도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하는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계엄을 그만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2024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화제 한번 돌려보죠. 좀 우리 정준우 의원님께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상임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중에 사실은 이 방송을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과도 긴밀한 그런 상임위일 텐데요.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소멸 유기찬 호남에 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군의 개통이 너무 포화가 돼 있어서 2031년 12월까지는 이 허가해 내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그 좀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느닷없이 올 9월부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그 전기가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통망, 전력망, 그걸 이제 개통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력망이 포화가 돼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기를 해도 접속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냐면 32년까지이기 때문에 7년 4개월 동안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자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고요. 또 우리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 같은 가장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기회가 왔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지금 원천적으로 7년 4개월 동안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통망 포화가 진짜 개통망 포화인지 또 그 개통망 포화를 최대한 앞당길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국가전력망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개통망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지역 소멸 위기가 있을 때는 굳이 그럼 개통망을 따라서 갈 필요가 있느냐? 생산한 곳에서 바로 쓴다면은 전력망을 이유로 해서 생산을 못하게 할 이유도 없거든요. 전력 손실도 줄이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전력망 확충을 빨리 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사용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로 지역에서 다른 산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산지소의 경제를 만들자. 또 전기 생산의 체계를 구축하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정준호 의원님 정말 그동안에 정치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과 노력들을 해오셨고 드디어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초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몇 달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이 국회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시니까요. 밖에서 보실 때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습니까? 국회의원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이나 시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또 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일찍 아이가 철이 너무 일찍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지금 딱 100일 됐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걸 좀 너무 빨리 깨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게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호남, 특히 광주에서는 호남 정치, 광주 정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정치인에 대한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8명의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 또 위치를 국회 안에서 또 전국적으로 최대로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호남 지역민들이 바라는 호남 정치의 어떤 부활, 또 책임 있는 광주 정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더더욱 네. 해야겠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미리 우리 지역민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고 저희가 회의 드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번 추석 정말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하는 사람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가족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또 가족과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단함도 풀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 꿈 또 어떤 개인적인 소망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충전하는 그런 어떤 정겹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준준부로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우리 정진욱 의원님과 임선숙 변호사님 두 분의 멋진 활동 기대하고 응원합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맹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국감 도중에 저희가 의원님 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